자, OX 판례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그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 범죄 행위를 일단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자, 1번에서 강취 동그라미, 2번에서 폭행 동그라미, 3번에서 복부를 1회 강타 동그라미. 자, 4번에서 폭행, 5번에서 폭행, 6번에서는 밑줄 그시고 여기 폭행. 자, 7번에서 심하게 폭행, 그리고 8번에서 강타 동그라미. 다시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1번 판례 보시면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즉 기본범죄 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결과적 가중범의 상당 인과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치상죄가 되죠. 즉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2번도 폭행하려고, 자, 밑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숨으려다가 실족을 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즉 기본범죄 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사망했을 때 폭행치사죄가 됩니다. 자, 3번 복부를 1회 강타하죠. 그쵸? 자, 복막염무로 사망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복부를 1회 강타했으니까 나중에 장파열로 복막염무로 사망했다고 했을 때 복부 1회 강타가 유력한 원인이 되었겠죠. 근데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이 수술 지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공동 원인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수술 지연은 이 인과관계를 중앙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행치사죄가 되는 거죠. 자, 4번도 폭행 행위로 인해서 뇌출혈로 일으켜서 사망했잖아요. 이것이 뭐죠? 일 것처럼 똑같이 유력한 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고혈압 증세가 나왔네요. 고혈압.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다? 무시하라는 겁니다. 병약하다, 무시하라는 거죠. 왜? 절충적 상당인과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견 가능성 부분에서 탈락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었는지 병약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외견상 보고 그냥 패는 건데,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병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은 다 무시한다. 예견 가능성 판단할 때 무시한다. 절충설이기 때문에. 자, 6번도 마찬가지로 심장 질환이 있었는지 만취됐는지 이런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7번도 관상 동맥 부전, 심근경색 이런 것은 다 제외시킵니다. 인과관계 판단할 때. 자, 그리고 8번도 보시면 지금 죽었잖아요. 심근경색증으로 죽었다 라고 했을 때 임산부를 때린 거예요. 임산부를 때렸다라고 했을 때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상해죄 고의라는 거죠. 됐고 전부 다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했던 판례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상해 동그라미. 가혹한 행위 나와 있죠. 동그라미. 경찰봉으로 때렸다. 경찰봉 동그라미. 자, 됐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 상해 동그라미, 여기 간음 동그라미, 강간 동그라미. 됐어요? 자, 올라갑니다. 자, 상해가 있은 다음에 사망했는데 얼마 만에 사망했어요? 바로 안 죽어도 돼요. 뭐 2개월 있다 죽든 3개월 있다 죽든 사망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 상해를 가할 당시에 자칫하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 한 달 있다 죽든 두 달 있다 죽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예견 가능성도 인정되고 상해치사죄라는 결과적 간유범을 인정합니다. 자, 경찰봉으로 때렸는데 결국 죽죠. 죽었는데 20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슨 죄의 고의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폭행죄 고의라면 폭행치사가 되는 거고 상해죄의 고의라면 상해치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지금 가혹한 행위를 하죠. 자, 보세요. 피고인이 아파트 안방에서 못질을 하여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집을 나갈 수 없게 감금하였다. 즉 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집에서 만난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동거하던 관계였습니다.
자, 근데 같이 동거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같이 사는 여자가 지금 술집에 나간다는 게 계속 나간다는 게 좀 남자로서는 그렇잖아요.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여자는 자꾸 나가는가 봐요. 자, 자꾸 나가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술집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옷을 벗기고 막 이제 머리를 막 자르는 거야. 가위 갖고 와가지고 머리도 막 잘라버리고 각환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제 잔디밭에 떨어져서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피고인은 무슨 죄가 될 거냐 하는 거죠. 즉 가혹한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100% 상당인과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감금이죠. 못 나가게 하였고 머리 막 자르고 막 때렸으니까 이 중감금입니다. 중감금. 감금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중감금이 돼요. 중한 결과 인정되기 때문에 중감금 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12번 볼까요? 자, 자상행위. 제가 콜라김밥 할 때 말씀드렸죠. 찔러서 난 상처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서 콜라김밥일 때 뭐였는데? 그땐 콜라김밥이 간접적 원인이 된 거잖아요.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고요. 간접적 동그라미. 그래서 얼마 있다 죽었어요? 한 달 있다가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죠. 그래서 자상과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해 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 상해죄 고의니까요. 그쵸? 그래서 간접적인 원인이라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밑에 간접적 동그라미. 그러니까 결합되어서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출제가 좀 잘 돼요. 12번하고 13번. 여기 12, 13번을 묶어볼까요? 묶어보시고 여기서 보통 간접적인 원인은 보통 합병증이 많아요. 합병증이. 됐고 여기다가 색깔 여기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14번 가볼까요? 자, 간음을 피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고 있죠. 인과관계가.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탈출하려고 하다가 지상에 추락했다고 했을 때 상당인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자, 요 감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17시간 동안 묶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충격 동그라미 치시고 자, 다음 여기도 충격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는 주의무를 게을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갑입니다. 갑. 보행자 갑을 들이받았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올라갑니다. 자, 15번. 자, 6, 70km 속도로 진행했다.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달리는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 감금이 됩니다. 그와 같은 감금 상태를 벗어날 목적, 즉 피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견 가능성을 인정해서 감금 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을 못 내리게 하면 피해자는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17시간 동안 묶어놨습니다.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가 안 통하지. 그렇죠? 혈전이 형성되고 그 폐동맥을 막아서 막는다는 것까지 다 예견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죽게 되죠. 라고 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판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17번. 충격했죠? 충격했는데 반대 차선에 넘어지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반대 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여기 A라는 보행자가 있어요. 갑이라는 승용차가 이 사람을 들이받아요. 받으니까 이 보행자가 튕겨나가요. 튕겨나가서
이 반대 차선 쪽에다가 이렇게 치여서 저쪽 차선에 가 있단 말이죠. 누워 있단 말이죠. 그쵸? 자, 저쪽에 뭐가 옵니까? 을리라는 차량이 오잖아요. 차량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근데 차량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순간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는다 할지라도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자기 앞에 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즉사하게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 을의 잘못보다는 갑이야, 갑. 갑은 그래요. 그래, 내 차에 친 거 맞다. 근데 내가 죽이진 않았다. 저쪽 가서 죽은 거지. 라고 한다 하더라도 판례 뭐라 본다? 이 과실 책임을, 결과 책임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죠. 물론 내가 이 A를 뭐 치이고 싶어서 친 건 아니잖아요. 고의는 없지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죠. 업무상 과실. 그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예견 가능성도 인정되고 그래서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운전하다가 도로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쓰러졌겠죠? 전도됐습니다.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40초,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운전하던 트럭이 그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타이탄 트럭 말고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책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금 피해자를 충격했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지금 도로에 쓰러졌잖아요. 그럼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네 오토바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40초에서 60초라면 1분 동안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너도 뭐 부상 입었겠지만 빨리 이 피해자를 도로에서 인도로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왜 안 했냐는 거지. 그 왜 안 했냐. 그래서 야간이다 보니까 타이탄 트럭이 그쵸? 전방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을 때 이 사망에 대해서 너도 책임져라 이런 말입니다. 너도 책임져라. 그쵸?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가 있다 라고 봤습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재밌는 판례인데요.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무를 게을리했다. 이 주의무 게을리한 것이 밑에 20번에 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하에서 보면 19번도 똑같이 이 주의무 게을리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열차와 충돌하게 된 겁니다. 밑에 피해자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충돌 사고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놀라 넘어졌다 동그라미.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위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가로 열고 닫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출제가 무수히 많이 된 판례죠. 최근 판례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었다면 밑에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졌다.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졌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상해를 입었다면 역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봤습니다. 이 두 가지 판례가 유사한 점이 많죠. 정리를 꼭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하고요.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비접촉사고입니다. 비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입니다. 자, 20번 보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갑을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아요. 이 부분은 과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바깥에서 걷던 피해자 을이 밀려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어요. 이 차량의 운전자는 그래요. 그래,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갑을 들이받은 부분은 내 잘못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건 맞는데 횡단보도 바깥에서 걷고 있던 사람은 아니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 금 안에서 건너야지 왜 바깥에서 건너냐?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난 책임 못 지겠다라고 했지만 판례 뭐라 그래요? 그것도 책임지라 이겁니다. 우리 횡단보도 많이 건너잖아요. 자, 이 도로입니다. 가운데에 횡단보도가 있죠, 이렇게. 횡단보도죠.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여기 신호등이 있을 텐데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파란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A라는 보행자는 이 파란불을 신뢰하여 건너겠죠, 이렇게 건넙니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운전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갑이라는 운전자가 이 횡단보도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그냥 여기 있던 사람을 치였다는 거지. 이렇게. 과실이 있는 거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 다시 B를 한번 적어야 되겠네요. B. 자, B라는 보행자도 있어요. 둘인 친구입니다. 근데 B는 이 횡단보도 선 안에서 걷는 게 아니고 금 바깥에서 이렇게 걸었단 말이죠. 근데 운전자가 이 보행자를 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A가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서 이제 B까지 이제 덮치게 되어서 B까지 이제 부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에 이 금 안에서 걷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보통 금 밖에서 걷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쪽 파란불이 들어왔으니까 저쪽에서부터 뛰어와서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뉴스에도 나왔는데 금 안에 걷는 사람뿐만 아니고 금 바깥에서 걷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파란불이 들어왔다면 이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상에. 그래서 금 안에서 걷는 사람뿐만 아니고 금 바깥에서 걷는 사람도 이거를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렇죠? 라고 했을 때 갑은 이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사고이다 보니까 이 금 안에서 걷는 사람뿐만 아니라 금 바깥에서 걷는 사람에 대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금 바깥에서 벗고 있던 보행자 을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자, 그 을의 상해는 이 운전자 갑의 주의무 위반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건 사고이다 보니까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보호의무 위반죄가 된다. 그래서 이 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특히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경찰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승진이든 채용이든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정리를 해두시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에 그 부근에서 횡단하려던 피해자 9살 난 아이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쵸? 뒤늦게 발견했다. 라고 했을 때 급비상 조치를 취했긴 했지만 너무 좀 늦었죠?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상당인과를 인정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택시 운전자가 역시 교통사고 신호를 위반하죠? 그쵸?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속도로 진행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충돌하게 되었고 누군가 다쳤던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려운 판은 아닙니다. 승용차하고 충돌했네요. 택시 운전자가 전부 다 신호 의무를 위반했던 그런 사건 사고입니다. 자, 그 다음 더 볼까요? 자,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한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등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진입을 했지만 자, 진입한 다음에 신호가 바뀌어.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신호만을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가 있어. 보행자가. 이 보행자를 이 운전자가 그대로 충격해버린 거야. 그쵸? 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거죠. 운전자에게는.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4번. 자, 야간에 2차선의 구분 도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과실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이걸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아니한 화물차와 추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역시 구분 도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과실과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물론 비교되는 판례도 있어요. 이런 거 좀 참조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별표가 많이 된 판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되는 판례도 있더라. 근데 그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었고 기출된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